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즐거운 토요일 보내고 계신지요? 오늘 오후 4시 특별한 라이브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하지정맥류인데요. 이 하지정맥류도 치료법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 환자 상황에 맞게 정확하게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심장혈관흉부외과의 신성호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비욘디 청취자 여러분께 많이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3년 만에 아마 여기 다시 출연하게 되는데 오늘은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전반적인 모든 치료 과정까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작년까지는 대학 교수로 재직 중에 있었고요. 이제 작년에 신성호 심장혈관흉부외과로 개원하게 되면서 하지정맥류뿐만 아니라 투석혈관에 대해서 지역 주민에게 조금이라도 봉사하는 과정이 됐으면 해서 개원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강의가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원장님께서 딱 개원하신 지 거의 1년 정도 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오늘 이 하지정맥류 치료법에 대해서 정말 A부터 Z까지 전부 준비를 해주셨어요. 네네.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다른지, 뭐 어떤 환자에게는 어떤 게 필요한지 아주 자세히 정리를 해주실 예정이니까 오늘 강의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궁금한 점도 질문 주시면 강의 후에 제가 잘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슬라이드 잔뜩 준비해 주셔서 한번 같이 보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부터 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목은 이런 다리가 위험합니다. 하지정맥류, 과연 어떤 치료가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진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자세히 드리고자 합니다. 전으로 어디 가죠? 네, 이렇게. 제 양력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대학 교수로 마지막엔 순천향대학교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로 재직 후에 작년에 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회 활동은 다음과 같고요. 지금 현재는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비상근 평가위원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목차를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요. 하지정맥류란 과연 무엇인가? 그다음에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진단과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이런 과정에서 저희 병원에서 과연 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하는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예방법으로 맺으려 합니다. 자, 첫 번째 하지정맥류가 과연 무엇인가? 저 왼쪽에 사진에 보시다시피 왼쪽 사진은 정상 혈관으로서 판막이 제대로 작동이 돼서 역류가 되지 않고 다리 쪽에서 위쪽으로 피가 잘 가는 그런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오른쪽 사진에 보시다시피 판막이 망가질 경우에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겠죠. 위로 올라가는 피가 다 아래로 역류가 되겠고 그로 인해서 압력이 증가하고 혈액순환 장애와 혈관 확장이 발생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증상이 발생된 질환이 하지정맥류라고 합니다. 자,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해부학적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다시피 대퇴정맥부터 기시가 가게 돼 있죠. 그리고 다리 전면부에 대복제 정맥이 이렇게 내려가게 되고요. 뒤쪽에 보시면은 슬화 정맥으로부터 소복제 정맥이 이렇게 기시하고 또 닥터 지아코미니가 이렇게 정맥을 명시해서 위쪽으로 또 정맥이 분포합니다. 이와 같이 대복제 정맥과 소복제 정맥, 이 표제 정맥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발생되는 게 하지정맥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정맥류의 종류에 대해서 네 가지가 있는데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작은 직경 1, 2mm 정도의 실핏줄이 모세혈관 확장증, 그다음에 망상정맥류라고 해서 직경 2에서 3mm 정도의 구불구불한 양상이 보이고요. 자, 이게 대표적인 우리 정맥류 사진이겠죠. 3mm 이상 혈관이 증가해서 압통이나 가려움증이 나타나게 되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리는 과정이 나는 정맥류가 없는데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냐 그러니까 많이 질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바로 잠복성 하지정맥류고 이게 위와 같이 정맥류가 나타나는 경우가 한 40에서 50%, 또 잠복성 하지정맥류가 한 50%, 또 여기 거쳐서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 우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혈액 역류가 확인이 되고 여기에 따라 적절한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초음파 검사가 되게 중요하겠어요, 선생님. 그렇죠. 예, 초음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적재적소에 잘 다룰 수 있는 숙련도 있는 의사가 네네.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먼저 분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클리니컬 클래스라고 해서 CAP 클래시피케이션이 있죠. C0부터 C6까지 그 과정이 있는데요. C0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경우고 C1은 망상정맥이나 모세혈관 확장증을 말할 겁니다. C2 같은 경우가 바로 우리가 일반적인 아까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 보였던 정맥류 사진이 보이고 있고요. C3가 하지 부종, 다리 부종이 있는 경우. C4 같은 경우는 피부에 착색이 되거나 변색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증 질환을 할 수 있고요. C5, C6가 바로 궤양이 나타날 경우 그런 경우를 나타나는 거고, 자, 이 C0부터 C6까지 다양한 임상 양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지 정맥류는 진행성 질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사진을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A 같은 경우 바로 모세혈관 확장증, B가 우리 전형적인 C2 정맥류, 여기 안 보이는데 그 다리 부종이 있을 경우 C3가 나타나고, C4가 이렇게 피부 착색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C5, C6가 이렇게 궤양이 나타난 경우를 하지 정맥류의 CAP 클래시피케이션의 한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원인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전적 원인, 가족력이라든지 그럴 경우는 발생률이 훨씬 많아지겠죠. 제가 여기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양친의 부모 중 한 분이 있을 경우는 한 50% 정도 우리가 유전이 됩니다. 양친 부모가 다 있을 경우는 한 80에서 90% 정도 유전이 되는 경향이 있고요. 성별로는 여성에게 많이 분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르몬 변화나 또는 임신 과정에 의해서 여성이 남성보다 한 3배 내지 4배 정도 더 많이 발생이 됩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근육이 약할 수 있죠. 네, 그런 경우에서 하지정맥류가 많이 발생이 되고, 직업적으로 장시간 서 있거나 앉아 있는 분, 우리 선생님들 많이 생기고, 우리 정진희 PD님도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도 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됩니다. 지금 여자고 지금 여러 가지 위험 그렇죠. 요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또 임신과 비만 과정, 또 네. 과도한 체중이나 이런 정맥 부하에 의해서 발생률이 또 증가하고요. 운동이 부족할 경우 또 결국 근육이 발달이 덜 되기 때문에 발생이 또 생길 수 있다 하겠습니다. 네. 자,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는 증상이겠죠. 다리가 가렵다, 또 다리가 붓고 통증이 있다, 또 밤에 계속 야간 근육 경련, 일명 쥐가 난다고 하죠. 네네. 예. 또 열감, 화끈거린다, 시린다, 또 중압감, 다리가 피곤하고 무겁고 그런 증상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저는 사실 그 혈관이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그런 것만 생각을 그렇죠. 했는데 나타나는 증상도 되게 많네요. 그렇죠. 예. 네. 결과적으로 정맥 부하가 증가하고, 아시다시피 정맥에는 산소도 없고 또 영양분도 없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가 마라톤 선수들 이렇게 뛰면 다리에 쥐 나는 것 과정으로 똑같다고 생각하면 네. 됩니다. 네. 자, 이와 같이 메모창을 보시면은 자가 진단을 통해서 내가 하지정맥류가 의심이 되는구나. 자, 그런 경우는 병원에 찾아오셔서 적절하게 진단을 받고 거기에 맞게끔 치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증상과 거의 비슷한 대동소이한 그런 진단 과정이고요. 자, 이런 과정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병원에 와서 진단을 받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문진 과정이겠죠. 그 전문의에게 적절하게 병력을 청취를 하고, 제일 중요한 과정이 이 하지정맥류 말고도 어떤 질환이 감별이 되는지를 구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명 우리 정형외과나 또 신경외과에서 많이 오신 분들이 하지정맥류로 의심돼서 오신 경우가 많습니다. 요추협착, 우리 허리 디스크라고 하죠. 네, 그런 경우에 증상이 같이 겹치는 경우가 네. 있고, 또 심부정맥 혈전증, 이런 경우는 우리가 초음파로 확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림프 부종, 오랫동안 누워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그 사타구니나 여성 생식기에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또 생기고요. 말초동맥 질환, 또 근골격계 질환에서도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단 문진이 끝나고 혈관 초음파를 통해서 하지정맥류를 확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자, 이게 지금 하지정맥류 혈관 초음파하는 광경이고요. 예, 초음파를 우리 할 때는 항상 서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서 했을 때 혈관 역류의 과정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같이 환자 쓴 상태에서 초음파를 통해서 확진을 하는 과정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게 혈관 초음파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모식도고요. 빨갛게 보이는 부분 있죠. 네네. 예, 이 부분이 바로 혈관이 역류되는 양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래 보면 파형이 관찰될 수 있습니다. 이 파형이 바로 혈관의 역류의 정도를 확인한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5초 이상 역류가 진행이 됐을 때 우리가 정맥 판막에 이상이 있다. 또 하지 정맥류가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초음파에서 심부정맥 혈전증도 우리가 확인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분 같은 경우도 다리에 심하게 붓고 또 정맥에 문제가 있어서 오셨던 분이고 슬화정맥에 이와 같이 종단면 또 횡단면을 봤을 때 혈전이 관찰이 돼서 곧바로 항응고제 치료를 했던 환자였습니다. 자, 초음파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아까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질환을 감별 진단해서 적절한 치료를 시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혈전도 초음파로 굉장히 잘 예, 감별이 되나요? 다 관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혈관 초음파를 잘 다루면 혈관 초음파의 어떤 전반적인 운영 방법 말고도 어떤 해부학적 위치가 있느냐, 어떤 것을 봐야 되냐에 대해서는 해부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굉장히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아까 같이 말씀드렸던 증상 부분이 있죠. 그런 증상 부분이 있었던 환자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는 환자들, 오래 서 있거나 또 임신부, 또 다리에 힘이 없어서 쥐관하시는 분, 다리에 피로감, 통증이 있는 분들, 장시간 동안 앉아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치료 대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치료는 보존적 치료겠죠. 네, 보존적 치료 같은 경우는 정맥 순환 개선제나 의료용 압박 스타킹, 또 체중 감량 같은 걸 우리 시행해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수술을 하기 어려운 경우나 증상이 경미한 경우 이를 완화하고 진행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레이저 치료나 고주파 치료 외에도 이런 보존적 치료를 같이 병행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압박 스타킹은 30mm HG, 이게 발목, 종아리, 허벅지에 각각 다른 압력을 가지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또 정맥 작용하는 약물을 투여해서 다리 부종과 무거움 등을 일시적으로 감소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이런 보존적 요법에도 치료가 되지 않거나 또는 우리가 보통 초음파에서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에 발생이 됐을 경우는 침습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치료를 하게 됩니다. 가장 첫 번째 치료는 우리 수술적 치료가 있겠습니다. 혈관 절제하거나 발거술, 이건 예전부터 계속 많이 사용했었고 저희가 전공의 때 많이 시행했던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이 됨으로써 이런 시술 방법이 개발이 되었죠. 최근에 대표적인 시술 방법으로 열성 치료하고 비열성 치료가 있는데 열성 치료 같은 경우는 레이저 치료, 또 고주파 치료가 있고 비열성 치료에는 시아노 아크릴레이트를 이용한 정맥 폐쇄술,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베나실, 베나실 치료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클라리베인이나 클레버그립 같은 경피적 기계화학 정맥 폐쇄술도 시술의 한 일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지금 말씀드린 수술과 시술의 과정이 있는데 우리가 환자를 보다 보면 굉장히 임상 양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수술을 하고 어떤 경우는 시술을 하고 복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일례로 차 같은 경우도 가솔린하고 전기차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 하이브리드 차라고 하죠. 네. 마찬가지로 수술과 시술을 같이 병행할 경우는 하이브리드 수술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런 수술도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적절하게 진단을 받고 환자의 그 적응증에 맞게끔 치료가 시행을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과정 후에 치료 중이나 또는 치료 후에 증상 완화나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경화 치료도 같이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각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수술, 발거술이 있겠죠. 자, 이와 같이 대복제 정맥 전체를 제거해서 정맥의 흐름을 막아내는 수술이고요. 자, 여기 이 부분만 건강보험에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그러니까 비용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네. 건강보험에서 적용이 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좀 유념을 해주시고 이런 과정에서 적절하게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대퇴정맥의 근처에 있는 대복제 정맥을 결찰하는 수술까지 같이 동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절개로 위한 수술로 통증, 또 상처, 멍으로 인한 회복 기간이 좀 필요하고 주변 조직, 신경이나 인대 손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완충액을 사용해야 되고, 자, 이 수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금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합병증을 우리가 감소시키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시술 방법이 다음에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 이게 레이저 정맥 폐쇄술, 대표적인 열성 치료의 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고요. 열성 치료에 대해서 제가 모식도를 좀 보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 이와 같이 마취를 시키고 그다음에 혈관 내 정맥
저기 혈관 주사침을 거치시킨 다음에 일단 초음파로 확인하죠. 초음파로 적절한 위치에다가 레이저 광섬유를 위치한 후 다음과 같이 레이저를 조사해서 정맥을 폐쇄시키는 과정이 정맥 폐쇄술입니다. 자, 이거 섬유성 폐쇄를 일으키고 장점은 통증과 흉터의 멍이 없고 재발 가능성이 적고 주변 조직의 손상이 적으나 또 단점이 있겠죠. 네. 예, 단점은 화상이나 신경 손상의 가능성이 좀 위험성이 있지만은 완충액을 적절하게 사용할 경우는 화상이나 신경 손상도 예방 가능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레이저는 약간 고열이 있기 때문에 당긴 현상, 섬유에 의한 밴드 현상 같은 게 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 과정은 저희 병원에서 시행했던 레이저 정맥 폐쇄술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다음과 같이 이제 수술 준비를 하고요. 깨끗하게 수술 준비를 한 상태에서 네. 정맥 내 주사침을 초음파를 보면서 거치를 하게 됩니다. 자, 거치한 후에 레이저 광섬유를 그 주사침을 통해서 적절한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적절한 위치에 거치를 한 후에 다음과 같이 완충액을 집어넣습니다. 완충액은 결과적으로 신경 손상과 네네. 피부 화상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와 같이 적절한 위치에서 레이저를 조사하는 과정이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뭐가 타는 같은 양상이 보이죠? 자, 이거를 보면서 초음파를 확인하면서 레이저 정맥 폐쇄술을 시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술이 끝나면은 레이저를 제거한 후에 주사침을 제거해서 수술을 마치게 됩니다. 다음으로 열성 치료는 고주파 정맥 내막 폐쇄술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도 같이 동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주파 전극을 적절한 위치에다가 거치한 후에 양극성 전자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섬유화 폐쇄를 시행합니다. 자, 이건 레이저 치료는 우리 아까 시술자가 직접 움직이면서 하죠. 이거는 7cm 간격으로 에너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시술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레이저 같은 경우는 한 1000도씨의 고열로 정맥을 폐쇄시키고 고주파의 경우는 120도 정도의 열로 하기 때문에 레이저보다는 약간 통증과 멍이 적은 게 장점이나 네. 다만 이거는 사이즈가 좀 크기 때문에 큰 혈관 치료에 레이저보다 적용이 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열성 치료에서 신경 손상의 가능성이 있는데 이 또한 완충액을 적절하게 사용했을 때는 거의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 완충액을 계속 강조해 주셔서 그렇죠. 얼마나 잘 사용하는지 이런 것도 되게 예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혈관의 위치라든지 네네. 또 신경의 위치를 정확하게 안다면 완충액 사용이 굉장히 두려움 없이 잘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게 레이저 치료하고 고주파 치료의 가장 큰 관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네. 다음은 이제 비열성 치료의 기계화학적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주사침, 철사침 같이 보이죠? 네. 이 철사침이 내막에서 회전이 되면서 결국 내막에 손상을 주고 하얗게 보이는 경화제를 투입하면서 결국 기계적인 조작 또는 화학적인 폐쇄를 시키는 기계화학적 정맥 폐쇄술이 바로 이 시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클라리베인 또 플레버 그립이 있고요. 자, 이게 멍이 좀 적고 당연히 그 열성 치료가 아니까 멍이 좀 적겠죠. 경화 치료와 달리 주혈관 치료에 용이합니다. 항상 장점만 있지만 단점도 우리가 있는데 네. 예, 치료 비용이 좀 비쌉니다. 예, 치료 비용이 비싸서 좀 부담이 있고요. 약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착색 현상이 나타나고 약물 용량을 우리가 마냥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10cc 이상 집어넣을 수 없기 때문에 네네. 약물 용도에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단측성 한 측에 있는 하지 정맥류 치료에 적용이 되고 양측 치료할 때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착색이라고 하면 그 혈관에 착색이 된다는 그렇죠. 거죠? 혈관에. 밖에서도 좀 보일 수 예, 있나요? 밖에서 좀 보일 수 있습니다. 네네. 네. 자, 다음은 시아노 아크릴레이트.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배나실 치료죠. 자, 이같이 치료를 하기 전에 혈관을 누른 상태에서 배나실을 도포를 하고 바깥에서 압박을 하면서 혈관을
접착을 시키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통증이나 흉터, 멍이 적고 이건 수술 후에 압박 스타킹이 불필요하나 단점 또한 높은 치료 비용, 네. 비용이 비싸고 접착제에 대한 흡수에 대한 발열이 있고 우리가 좀 고민이 되는 게 알레르기 네. 반응이 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네네네. 환자 선택이 그 관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알러지가 있을 수 있나 봐요. 예, 예. 이게 그 접착제에 알러지. 그렇죠. 예. 베나실 네네. 접착제 알러지고 베나실 같은 경우는 1960년대에 처음에 사용이 된 게 미국에서 상처가 찢어졌을 때 봉합할 때 쓰거나 네. 아니면 식도 정맥류로 해서 간경 환자 있지 않습니까? 그 네네네.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가 2015년 미국에서 FDA 식약처에서 처음으로 통과됐고 국내에서 2017년도부터 도입이 돼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이제 경화 치료. 이거에 많이 여러분이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과 같이 그 파이브로베인이라고 해서 이런 경화 재료를 거품 경화제로 만들어서 주입하게 되는데 지금같이 이렇게 딱 주입을 하면서 혈관이 없어지는 게 보이십니까? 네, 바로 보이네요. 예. 그다음 보시면은 우와. 우와. 자, 이렇게 없어지는데 지금 이게 당장 없어지는 게 아니라 혈관 내에 일시적으로 없어지는 것 같이 보이고 이 경화제가 혈관 내 착색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검게 변하기 때문에 네. 며칠 뒤에 검게 변해서 환자분들이 나 시술 받았는데 왜 이렇게 색깔이 변합니까? 이건 자연스러운 과정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착색 과정이 아까 얘기한 대식세포라든지 염증세포에서 다 분해되는 시간이 꽤 필요하기 때문에 짧게는 한 몇 주, 길게는 수개월 이상 걸려서 그 착색 현상이 사라지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치료 과정을 지켜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치료 과정은 이렇게 가지정맥이나 망상정맥, 또 거미상절개 수술 중 치료와 같이 병행하거나 또 수술 후 관리 목적으로 증상 완화나 미용적 개선을 위해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이제부터는 어떤 근거에서 시행되는지 가이드라인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 2022년도 유럽 혈관학회에서 임상 지침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뉴라고 하는 건 새로 개정된 가이드라인, 또 변화가 됐을 땐 체인지대로 해서 변화가 되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이 두 표에서 보시면은 C2 이상의 증상이 존재, 결과 아까 얘기해서 C0부터 C6까지 제가 분류를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C2에 하지정맥류가 있는 경우 그 증상이 존재하고 초음파상으로 역류가 있을 때는 시술이 필요하다. 이건 새롭게 개정된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라고 이렇게 제시한 내용이고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여기서 보면은 클래스 1 하고 레벨 A라고 하는데 1이라는 경우는 가장 근거가 강한 경우, 우리가 강력하게 추천이 되는 경우, 2일 경우는 중간 과정, 3일 경우는 좀 근거가 약하다. A, B, C가 있는데 레벨 같은 경우는 A는 아주 여러 연구에서 그 근거가 확실히 규명이 된 경우, B는 중간 과정, C는 근거가 미약한 경우이기 때문에 1A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이 되는 방법이겠죠. 자, 여기 보시다시피 과거부터 변화가 없는 거는 수술과 열성 치료 중 어느 게 낫냐? 여기서도 열성 치료가 더 낫다. 그러니까 수술에 대한 합병증이 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열성 치료를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경우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겠죠. 그러면 그런 과정은 초음파를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새롭게 개정된 가이드라인인데 우리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화 치료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치료를 할 때 정맥에 혈전증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초음파를 상황을 보고 어떤 경우에 우리가 시술을 할 것이냐 또 그런 과정에 대해서 우리 고민해서 시술을 해야 된다는 그 과정을 제시한 과정이고요. 우측 표를 보시면은 경화 치료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6mm 이하의 복제정맥의 치료에 적용이 됩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하지정맥류 시술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합병증이 생기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가장 안전하고 재발률이 없는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우리가 시술자도 환자에게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서 시술을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아까 제가 해부학적인 위치를 보여드렸는데 복제정맥 옆으로 부복제정맥, 격가지정맥이 있습니다. 그 격가정맥 치료는 예전에는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썼는데 최근에는 그 부분도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부복제정맥 같은 경우는 열성 치료, 과거에는 경화 치료를 많이 사용했거든요. 요즘에는 그 부분도 많이 시술 방법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열성 치료가 더 효과가 좋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같이 복합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이것도 새로 제정된 가이드라인입니다. 자, 하지정맥류가 직경이 큰 경우는 어떤 치료를 하느냐? 직경이 12mm 이상일 될 경우는 비열성 치료보다 열성 치료가 더 낫다. 네. 그러니까 직경이 크면은 열성 치료를 고려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수술적인 치료도 우리가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이즈가 클 경우는 열성 치료로 우리가 치료하는 게 환자한테 도움이 됩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이브리드 수술과 시술을 하는 그 정당성에 대해서 이 가이드라인에서도 똑같이 제시한 바가 있는데요. 왼쪽 표에 보시다시피 열성 치료를 하기 어려운 경우는 수술을 고려해야 되고 오른쪽의 표에 보시다시피 가지정맥에 역류가 있을 때는 정맥 제거술 또는 경화요법을 고려해야 된다. 결과적으로 복제정맥 같은 경우는 열성 치료로 하고 그 밖에 격가지나 나머지 과정을 수술을 같이 복합적으로 한 하이브리드 수술이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가이드라인입니다. 네네. 또한 관통정맥이 있는데요. 관통정맥은 우리 복제정맥하고 신부정맥을 연결하는 교통정맥이랍니다. 이 부분이 가장 정맥에 혈전증이 생겼으면 신부정맥 혈전증이 생기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수술적으로 정맥 제거술이 훨씬 더 안전하기 때문에 많이 시행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도 똑같이 수술이나 또 시술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새롭게 제정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치료법을 이렇게 비교한 표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열성 치료 또 수술 또는 베나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 연구가 돼 있던 과정이 있고요. 기계 화학적 치료는 약간 과정이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치료 과정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은 열성 치료나 수술 같은 경우는 완충 영역이 필요하다라고 표시되어 있고 그 종아리 하방부의 신경 손상의 가능성이 열성이나 수술 같은 경우 발생이 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충액을 적절하게 사용할 경우는 이런 방법 합병증이 굉장히 드물게 발생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시술을 시행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복제정맥에 대한 치료의 알고리즘을 이렇게 표시한 바와 같이 있는데요. 왼편에 보시다시피 주복제정맥에 문제가 있을 경우 우리 대복제정맥이죠. 클래스 1A라고 해서 가장 강력하게 권하는 것은 열성 치료다. 네. 열성 치료가 가장 낫다. 두 번째 과정은 수술이나 메나실 치료를 하고 마지막으로 기계화학적 치료나 경화요법을 하자라고 이렇게 제시한 바 있고요. 그 가지정맥, 결과적으로 그 대복제정맥 옆에 격가지 정맥에 문제가 있을 경우는 플레벡토미라고 해서 정맥 제거술, 국소 정맥 제거술이나 또는 경화요법을 우리 고려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소복제정맥 뒷편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또 같이 가이드라인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요. 체인지들에서 변화된 가이드라인이죠. 그 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클래스 1A로 열성 치료가 수술이나 경화 치료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제시한 바 있고 똑같이 알고리즘을 보면은 클래스 1A로 강력하게 열성 치료, 레이저나 고주파 치료가 가장 낫다. 그 외에 베나실이나 기계화학적 치료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냥 여러 가지 과정, 진단 과정에서 많이 고민하고 시술을 같이 할 수 있는 의료진과 같이 상의 끝에 결정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환자마다 임상 양성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할 게 많습니다. 자, 이 가이드라인을 총 정리를 하면은 열성 치료가 수술적인 치료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시행할 수 있다. 경화 치료는 6mm 이하의 혈관에 적용하고 혈전증 발생 가능성이 있으면 그걸 고려해서 시행을 해야 될 것이다. 이게 굉장히 주의할 점이고요. 12mm 이상의 혈관 치료일 경우는 열성 치료 또는 수술을 고려해야 된다. 또 열성 치료를 하기 어려울 경우는 수술을 고려해야 되고 관통정맥, 아까 거기에 혈전증이 생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경우는 정맥 제거술이나 열성 치료를 고려하자. 또는 가지정맥일 경우는 우리가 같이 경화요법도 하나의 방법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열성 치료 효과가 비열성 치료보다 낫다. 라고 이렇게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환자의 치료 과정뿐만 아니라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저희 병원에서 실제로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제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케이스를 또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자, 60대 여성입니다. 좌측 하지 통증하고 야간다리 경련, 여기 좌측 허벅지에 피부 변색이 있었던 환자였습니다. 이 부분에 이 환자는 면밀하게 초음파 검사 후 레이저 시술을 시행했고요. 자, 시술 일주 후에 피부 변색이 많이 좀 호전된 양상을 보이고 있죠. 시술 1개월 때 다시 초연했을 때 거의 피부 변색이 호전되어 있고 증상은 많이 호전되어서 만족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환자는 50대 여성으로 양측 종아리 팽만감과 다리 부종, 또 야간 다리 경련, 화끈거림을 호소했던 환자였습니다. 레이저 시술을 시행했고요. 보시다시피 좌측 허벅 종아리 쪽에 다리 혈관 돌출도 개선되고 증상이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똑같은 환자인데 이분의 우측 허벅지에도 이와 같이 혈관 돌출이 있었고 레이저 시술을 시행했었고요. 이와 같이 혈관 돌출도 개선되고 증상이 많이 호전되었던 양상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80대 중반의 여성의 환자였고요. 좌측 다리가 심하게 부어 있었고 여기 보시면 우측보다 많이 부어 있지 않습니까? 네, 확실히 보입니다. 다리 혈관이 심하게 돌출돼 있고 꾸불꾸불한 양성을 보이고 종아리 팽만감을 호소했던 여성이었습니다. 레이저 시술을 시행했고요. 자, 이와 같이 다리 혈관 돌출된 걸 개선됐고 보시다시피 다리 부종도 많이 감소돼서 환자가 만족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시술 후 1개월 사진이었습니다. 자, 이분은 굉장히 피부 변색이 심했던 네네네. 환자입니다. 당뇨병이 있었던 환자였고요. 60대 남성이었고 양측 다리 심한 변색과 종아리 팽만감, 또 야간 다리 경련, 화끈거림이 있었던 환자입니다. 이분은 레이저 시술 시행했고요. 시술 후 1개월 사진입니다. 다리 변색이 많이 호전되었죠. 네. 네, 증상도 호전돼서 환자가 만족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분이 굉장히 심했던 중증 하지정맥류 환자였습니다. 하이브리드 시술이라고 해서 레이저 시술과 경화 시술 같이 복합적으로 시행했던 환자고 이분은 간 경화가 있어서 하지 정맥 역류가 굉장히 심했던 환자입니다. 시술 후 많이 우리가 재발의 위험성이 있었지만은 여러 병원을 거쳐서 저희 병원에서 시술을 받았던 환자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좌측 다리 부종이 있었고 앞에 왼쪽에 발목 뒤에 피부 괴사까지 동반돼 있었죠. 예, 그다음 피부 변색이 있었고 이 시술하기 굉장히 복잡했던 환자였습니다. 괴사인가요? 예, 지금 피부 괴사된 부분이고 그래서 여러 단계로 주사침을 삽입해서 레이저 시술과 경화 시술 같이 복합적으로 시행했던 환자입니다. 시술이 조금 길었던 환자였었고요. 뒤에 보시다시피 피부 변색이 많이 좀 호전된 양상이죠. 시술 후 20일 후 사진. 이 부분을 보면 아까 혈관이 튀어나왔던 부분이 지하 코미니 우리 정맥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경화요법으로 치료를 했던 환자였습니다. 환자가 굉장히 만족했던 경우였습니다. 자, 다음은 고주파 시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40대 남성이었고 좌측 다리 부종과 종아리 팽만과 야간 다리 경련이 있었던 환자고 고주파 시술 후 증상이 호전돼서 지금 외래 팔로업 중에 있는 환자입니다. 자, 이제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작게 여기 절개창을 내고 이와 같이 혈관을 노출시킨 다음에 정맥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자, 이 오른쪽에 정맥을 제거해서 나열한 사진이고요. 자, 혈관외과나 우리 흉부외과, 심장혈관 흉부외과 전문의는 크게 어렵지 않게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환자 같이 보면은 하이브리드 수술을 했고 레이저 수술과 정맥 제거술을 시행했던 환자고요. 70대 여성이고 종아리 팽만감, 야간 다리 경련, 다리 부종, 또 심한 다리 혈관 돌출, 10년 전에 타병원에서 우측에 하지정맥류 수술을 했던 환자입니다. 다시 재발했죠, 이렇게. 이 초음파상에서 이분은 혈관 사이즈가 거의 한 2cm 가까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얘기한 대로 다른 치료보다 수술이 낫다. 네. 혈관이 굉장히 구불하기 때문에 레이저도 들어갈 수 없는 양상이라서 이 부분은 레이저 시술, 이 부분은 정맥 제거술을 가진 하이브리드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자, 뒤에 사진과 같이 레이저 시술한 부분 깔끔하게 해결이 되었고요. 아까 구불구불하게 튀어나온 부분은 정맥 제거를 해서 혈관 돌출이 개선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술 후 1개월 후 사진입니다. 자, 이분 굉장히 심하게 지렁이 같이 많이 혈관이 돌출이 된 환자고 60대 남성이고 좌측에 종아리부터 허벅지까지 심한 혈관이 돌출이 돼 있고 종아리 팽만감, 또 야간 다리 경련이 있었던 환자입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베나실 시술을 시행했고 이렇게 구불구불하면은 우리가 아까 카레타가 들어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술적인 제거를 시행했던 환자였고요. 수술 후 6개월 후 사진입니다. 시술한 부위하고 수술한 부위가 많이 개선이 됐죠. 환자는 호전되고 지금은 3개월 또 6개월마다 오셔갖고 외래에서 관찰 중에 있는 환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화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가지정맥이거든요. 가지정맥. 30대 남성이고 우측 종아리 팽만감과 혈관 돌출이 있었던 환자고 경화 치료를 시행했고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일주일 후에 혈관 돌출도 많이 개선이 되고 증상도 호전됐던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 병원에서 시행한 환자 맞춤형 치료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예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의사분들이 얘기를 하죠. 자극적 음식이나 술, 담배를 끊자. 저는 심장혈관 흉부외과 의사로서 진짜 담배는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담배는 혈관에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네, 네. 정맥뿐만 아니라 동맥 상태도 안 좋아서 이거는 우리가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또 발이 편한 신발이나 여러 여성분들이 레깅스를 즐겨 입죠. 네. 레깅스는 하지정맥류를 악화시키기 때문에 정말요? 예, 그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장시간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경우는 30분 간격으로 자세를 바꿔주시기는 권유드리고요.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게 찜질방, 우리 뜨거운 데 좋아하시죠? 네, 너무 좋아합니다. 그게 하지정맥류 역류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꼭 샤워 후에 찬물로 마무리를 하셔서 정맥류가 진행이 되지 않게끔 주의를 기울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규칙적인 운동으로 종아리 근육을 강화시키고 까치발 운동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까치발 운동을 실내에서 또는 외부에서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해서 종아리 근육을 강화시키는 게 환자분한테 도움이 됩니다. 또 고온에서 장시간 활동하는 것을 우리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이고요. 무릎을 과도하게 접히고 우리 다리 꼬는 자세가 좋지 않기 때문에 다리 꼬는 경우는 항상 다리를 풀어주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환자분이 쉬거나 아니면은 집에 계실 때는 눕거나 아니면 앉아 있을 때 심장보다 다리를 높게 들어서 정맥 압력을 낮춰서 하지정맥류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취하는 것이 좋겠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방법 말씀드리고 끝으로 맺은 말을 통해서 결론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지정맥류 치료를 결정하기 위해서 정확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초음파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러면서 초음파 진단을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시술의가 하는 게 시술의 과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 진단에 따라 수술 또는 시술이 필요할 경우 임상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범위까지 시술을 해야 할지 또 수술을 해야 할지 아니면 동시에 수술과 시술을 해야 하는 하이브리드 수술을 해야 할지를 결정하고 시행해야지만은 재발률도 감소하고 만족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에 따라 시행해야 될 것으로 추천드립니다. 특히 혈관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심장혈관 흉부외과 전문의 또는 혈관외과 전문의는 진단 후 수술과 시술에 대한 모든 옵션이 가능하고 합병증이 생겼을 경우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많은 장점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정맥류가 의심이 될 경우에는 하지정맥류 전문 병원에 방문하셔서 치료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진짜 그 하지정맥류의 치료에 대해서 정말 집대성한 네. 강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자세히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굉장히 차이점이 있고 또 적절한 치료를 그 환자에 맞게 잘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네. 거를 오늘 아주 여실히 잘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보면서 질문 주신 분들이 계셔서 네. 남은 시간 동안 질문 한번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질문 주신 분은 장태자님 질문 주셨는데요. 네네. 하이브리드 수술이 좋다고 하셨는데 어떤 경우에 수술을 하는지요? 제 동생이 하지정맥 시술한 지 꽤 오래됐는데 이제 저도 체질이 비슷해서 혹시 하지정맥이 올 수 있는지 질문을 2가지 주셨네요. 네. 하이브리드 수술은 아까 얘기한 대로 진단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수술과 시술을 복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입니다. 아까 제가 환자분 설명드렸다시피 혈관이 굉장히 커져 있는 경우는 열성 치료나 아니면 수술적인 치료가 낫다. 그럼 비열성 치료보다 수술적이나 열성 치료를 하게 되겠고요. 그 밖에 아래 과정에서는 열성 치료를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과 시술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경우는 이런 수술 시술을 한 번에 결정을 했을 경우는 실손보험이나 나머지 관해서 돈 문제를 또 얘기는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네. 삭감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한 번에 치료를 안 하고 나눠서 했을 경우는 실손보험뿐만 아니라 보험에서 삭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자, 수술과 시술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병원에서 하기를 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네. 한 번에 그 정확한 치료법을 그렇죠. 딱 정해서 한 번에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좀 강조를 주셨습니다. 또 혹시 요거 체질이 비슷해서 동생이 있으신데 요것도 혹시 자, 아까 제가 하지정맥류 원인 중에서 유전적인 원인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양친의 부모가 있으면 80에서 90%가 유전이 될 수 있고 또 모친이나 한 분이 부친이 있을 경우는 한 50% 정도 유전이 되기 때문에 유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꼭 아까 말씀드린 증상이나 또는 그런 자가 진단에서 문제가 있으면은 병원에서 꼭 진찰을 받으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그리고 후후후님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그중에 특히 내려갈 때 이제 정강이 쪽 혈관이 빵빵해서 쑤시는 느낌이 듭니다. 요거 하지정맥류
맞는지 요거 질문 주셨고, 또 통증이 올라오고 하지정맥이 느껴지면 이미 좀 늦은 건지 궁금합니다. 하지정맥류는 지금 같은 증상, 종아리 팽만감과 그런 게 느끼는데 지금 그거 한 과정에서 우리가 진단이 된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그런 과정이 계속 그런 느낌이, 그런 증상이 조금 더 진행이 되는 느낌이 왔다. 그럴 경우는 아마도 우리가 아시다시피 하지정맥류의 유병률이 전체 유병률, 제너럴 파퓰레이션에서 15에서 20% 정도 발생이 됩니다. 우리 인구 5천만 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1,000만 명 이상이 하지정맥류로 고생한다 할 수 굉장히 있겠습니다. 많네요. 굉장히 흔한 질환이고 이런 증상이 있을 경우는 우리 하지정맥류가 의심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증상이 점점 진행이 된다. 그럼 빨리 와서 진단을 받으시고 적절한 더 늦기 전에 치료를 받는 걸 권유드리고요. 하지정맥류가 느껴지면 이미 늦어진 상태에서 수술 외에 치료가 불가능할지요. 운동이나 식습관 개선으로 치료가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초음파를 통해서 우리 확진이 되기 때문에 초음파 상태에서 만약 한 군데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운동요법이나 식습관 또 아니면 압박 스타킹 또 정맥 치료제를 통해서 치료를 하고 의료진마다 차이가 있는데 한 3개월마다 우리가 초음파로 재진단하면서 네. 그 과정을 보면서 보존적 요법을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수술이나 시술을 할 건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초음파로 보는 게 가장 정확하고 그렇죠.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림보님 또 질문 주셨는데, 역시 그 배나실이 사실 유명하다 보니까 질문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요거는 혹시 조금 뭐 고려해야 할 뭐 부분은 없는지, 합병증은 없는지 궁금하다 이런 질문 주셨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 제 슬라이드를 같이 좀 보여드릴까요? 네, 네.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게 배나실 합병증이 생겼을 때 나타난 그 사진입니다. 이건 학회에 보고된 논문에 거기서 발췌해서 지금 말씀을 네. 드린 거고요. 타입 4라고 해서 4형 과민 반응이 나타나고 여기 보시다시피 굉장히 심하게 발적이 돼 있죠. 이런 과정이 보통 3일 이후 아니면 일주일, 2주 뒤에 어떤 경우 한 달 뒤에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배나실과 과연 연관이 있냐 없냐가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고 제가 이렇게 치료하다는 과정을 보면은 환자마다 양상이 차이가 있지만 15에서 20%는 가려움증을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배나실 치료했을 경우는 약물요법으로 많이 치료를 하게 되는데 정말 이렇게 심하게 극단적으로 악화됐을 경우는 치료가 우리가 보통 스테로이드라든지 항히스타민제를 치료하는데 네네네. 듣지 않을 경우는 정맥을 제거를 해야지 완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여기 보시다시피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배나실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고 배나실을 남아있는 이 정맥을 이렇게 현미경증 소견을 보면 이 하얗게 보이는 게 배나실이고 그 주위에 파란 게 염증 세포가 있어서 이런 과정이 있고 배나실은 지금 이게 정확하지는 않은지 모르지만은 최근 그 심장 정맥학회에서 발표한 바로는 10년 후에 정맥 내에서도 배나실이 관찰이 되기 때문에 몸에 계속 남아 있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자, 어떤 경우에 배나실 치료를 할 것인가 우리 적절한 환자를 선택해서 시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이 생기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겠죠. 저도 네. 이런 과정이 굉장히 고민이 되고 최근에 배나실 시술보다는 레이저나 정맥 치료를 많이 고려를 하고 있고요. 아마도 하지정맥류 전문 병원을 이렇게 보시면은 배나실 치료의 빈도가 많이 줄고 있는 것은 그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또 모두님께서 혹시 그 재발이 잦다고 하는데 이거 평생 치료해야 될 수 있나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재발이라는 경우는 메인 혈관 같은 경우는 재발이 드물고 아까 얘기했던 가지정맥에서 생기고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수술이나 또는 레이저 치료, 고주파 치료, 배나실까지는 우리가 보통 학회에서 발표를 하면 얼마큼 막혔느냐를 보지 않습니까? 네. 1년 후 폐쇄율을 보면 한 92에서 한 95%. 그 얘기는 한 5% 정도는 다시 또 열릴 수 있다는 과정이죠. 네네네. 좀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데 플레보그립이나 클라리베인 같은 기계화학적 정맥 폐쇄술은 한 85%에서 87%의 정맥 폐쇄율이 났습니다. 네, 이런 거를 고려해서 환자의 초음파를 정확하게 봐서 우리 진단해서 어떤 치료할 건지 고민하고요. 여기 재발이 잦다는 경우는 한 가지정맥일 것 같은 경우이고 그럼으로써 치수를 한 이후에도 우리가 1개월 그 시술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은 1개월, 3개월, 6개월 또 12개월 과정에서 환자를 면담을 하면서 또 시기마다 초음파를 확인해서 혹시 그 주위 가지정맥이 있을 경우는 경화요법으로 치료하면 완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질문 보겠습니다. 저는 오래 앉아 있거나 서 있는 경우가 아닌데 아침에 일어나 조금만 서 있으면 다리가 급격히 붓습니다. 요것도 증상일 수 있는지요? 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조금만 서 있으면 다리가 급격하게 붓는 경우가 하지정맥류의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대사질환이나 나머지 과정도 꼭
구별해야 됩니다. 이 질문을 주신 분이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지만요. 다리가 있는 붓는 과정은 콩팥이 나빠도 다리가 부을 수 있습니다. 네네. 또한 어떤 경우가 있냐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일 때도 다리가 붓고 네. 심장이 나빴을 때도 다리가 부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적절하게 문진을 통해서 이분이 어떤 질환이 의심이 되는지를 봐야겠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이건 좀 제가 너무 과찬일지 모르지만 심장혈관 흉부외과 전문의는 심장과 나머지 과정을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또 우리 심장 초음파도 저희가 다 볼 수가 있는 상황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에 따라서 대사적인 질환일 경우는 내과적인 치료를 해서 다리 부종을 우리가 떨어뜨릴 수 있는 과정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하지정맥류는 거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모두님께서 안녕하세요. 30대 여자고 러닝을 자주 합니다. 다리에 푸른 혈관이 울퉁불퉁하게 보이는데 이게 다 하지정맥류인가요? 아직 아프거나 그런 건 아닌데 네, 운동 많이 하는 사람도 이렇게 생길 수 있는지 이게 단순히 뭐 혈관 노출인 건지 어떻게 좀 판단해야 되는지요. 요즘에 운동 굉장히 많이 하시죠? 네. 실내에서 운동하시고 바깥에서 러닝하시는 분 굉장히 많은데 혈관이 튀어났다고 다 하지정맥류는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피부가 굉장히 얇으신 분들은 파랗게 보여서 정맥류 같이 보이는데 네네. 정맥류의 진단은 초음파로 하기 때문에 꼭 아까 말씀드린 그런 증상이 만약에 있을 경우에 병원에 방문하셔서 초음파를 통해서 진단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배나실 또 아까 질문 주셔서 아마 답변이 되셨을 것 같고요. 또 배나실에 대해서 제가 하나 말씀을 네, 드리면요. 자, 배나실 치료에 우리 적응증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게 이번에 학회에서 발표를 하면은 아까 얘기했는데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아까 배나실 알러지가 많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젊은 분들한테 우리가 알러지 반응이 많이 나타나죠. 네네. 일례로 바로 2, 3년 전 동안에 우리 코로나로 많이 네네네. 고생했지 않습니까? 나이 드신 분 같은 경우는 새로운 백신에 대해서 크게 알러지 반응이 없는데 네, 오히려 젊은 사람들한테 알러지 반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또 아까 또 하나 우리가 주의를 할 게 피부가 얇으신 분들, 피부가 얇아서 정맥이 1cm 이내에 있는 경우에 우리가 정맥 배나실에 의한 알러지가 좀 발생이 된다고 하고 CAP 클래시피케이션에서 3, 4 이상 그런 경우는 다리 부종이나 피부 착색이 있는 경우는 배나실 알러지가 더 많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또한 배나실 치료할 때 양이 많이 들어가면 또 알러지 발생이 많이 생길 수가 있죠. 8mm 이상의 혈관일 경우는 배나실 치료를 안 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렇군요. 네. 좀 조심해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 잘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용님께서 어머니가 발거수를 권유받으셨는데 걱정이 많으세요. 합병증이 좀 있을까요? 이런 질문 주셨네요. 네, 발걸술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신경합병증, 피부 그런 게 발생이 되는데 아까 혈관외과 전문의뿐만 아니라 또 혈관외과 전문의 또 심장혈관형외과 전문의는 이런 발걸술에 굉장히 경험이 많기 때문에 하지정맥류 전문 병원에서 시술을 받으시고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적절하게 시술을 받길 권유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비혈성 치료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요거 좀 어떤 문제 생길 수 있는지. 네. 비혈성 치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나실 치료하고 네네. 플라보그립, 클라리벤이 있는데 비혈성 치료에서는 우리가 좀 고민되는 게 경화제가 좀 들어가죠. 그래서 네. 합병증이라는 경우는 혈전증 발생을 항상 조심해야 네.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런 게 제일 고민이 돼서 만약에 신부정맥 혈전증이 발생이 된다. 네. 그게 관통정맥을 통해서 신부정맥 혈전증이 발생이 되면은 그게 경화제가 들어서 문제가 발생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심장 안에 심방에 난원공이라고 있습니다. 그 난원공 개존이 많이 있거든요. 네. 이 전체 유병률을 보면은 제너럴 파퓰레이션 일반 파퓰레이션에서 25%가 난원공이 개존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 그런 개존된 상태에서 경화제나 또 여러 가지 그런 재료가 심장의 그 구멍을 통해서 동맥 쪽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뇌졸중이랑 생길 수도 있고 네네. 다른데 동맥에 합병증이 생기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고민이 되고 아까 가이드라인 같이 그런 거를 정확하게 고민해서 적절한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초음파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음파를 통해서 적절한 환자를 통해서 비혈성 치료를 어떤 환자한테 치료를 할 건지를 고민해서 치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레드 박테리아님께서 혹시 신경장애 이런 질문을 또 주셨는데 뭐 올 수도 있는 건지 질문을 주셨네요. 예, 아까 전 조금 전에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또 레이저 치료하고서 우리가 수술이나 신경장애나 피부 화상 같은 게 많이 고민되는데 완충 용액을 집어넣은 팽창 마취를
능수능란하게 하시는 선생님들이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고 시술을 시행합니다. 지금까지는 가장 뭐 여러 가지 뭐 장단점이 있지만은 그래도 안전하고 재발률이 적고 또 문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혈전증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나 고주파 치료가 굉장히 적절하게 사용하는 게 환자분한테 도움이 되고 지금 이런 경우에서 신경장애에 대해서 아까 너무 고민하지 말고 시술을 받아도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심장혈관 흉부외과 혹은 혈관외과 전문의 말씀을 주셨는데 요것도 또 질문을 주셨네요. 네. 심장혈관흉부외과가 제가 전문이기 때문에 또 제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심장 수술을 하게 되면 관상동맥 우회수를 하기 위해서 대복제 정맥을 굉장히 많이 채취를 하게 됩니다. 그럼 대복제 정맥의 주행이라든지 그 주위의 신경이라든지 그런 걸 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저도 한 거의 10,000케이스 이상 그 채취를 했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과정이라면은 레이저 시술을 하거나 열성 치료했을 때 완충 여익을 어디다 집어넣어야 될지 또 어느 부분에서 조심을 해야 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전문의가 시술을 했을 경우는 크게 얘는 합병증에 걱정 없이 시술을 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 아까 그 완충액을 주입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또 네.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 주셔서 네. 아마 더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또 아희님께서 어릴 때 왼쪽 복숭아뼈를 다친 후에 뼈가 잘못 자리를 잡혀 있는데 하지정맥류를 치료하면 혹시 이게 좀 영향을 주진 않을지. 네, 요거는 조금 관계가 조금 없는 것 같은데요. 네네. 복숭아뼈 치료 과정하고 하지정맥류, 우리가 대복제 정맥이 복숭아뼈 앞쪽으로 이렇게 진행하거든요. 혈관이 만약 그 위치가 또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과정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고 정맥에 집중해서 치료를 하면 재발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T님 질문까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압박 스타킹을 샤워할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네, 붓는 증상이 나아진 것 같긴 한데 계속해도 괜찮을까요? 최근에 학회에서 저희가 이거는 아마 수술을 했을 경우하고 안 했을 경우 좀 구별이 되고요. 만약에 시술을 안 했을 경우에는 압박 스타킹을 계속 착용을 권유를 드리겠죠. 네, 드리는데 압박 스타킹이 완전히 다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아까 발목과 종아리 중간 부분과 또 윗부분에서 압력 차이가 다 다르거든요. 거기서 증상의 완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만약 시술을 안 했을 경우는 압박 스타킹을 적절하게 사용을 되고 그 과정에서 외래에서 다시 한번 초음파를 확인해서 압박 스타킹을 계속 할 것인지 안 할지를 결정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시술을 할 경우는 한 달 정도 특히 레이저 치료나 고주파 치료에는 약간 통증이 있는데 네네. 스타킹을 착용했을 때는 통증이 많이 감소가 됩니다. 또 재발률을 많이 감소시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한 달 정도는 압박 스타킹을 착용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압박 스타킹에 대한 질문까지 자세히 답변을 주셨습니다. 오늘 원장님과 함께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네. 알아봤습니다. 오랜만에 또 나와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선생님? 처음에는 많이 긴장이 됐고요. 아유, 네. 네. 학교에서 그냥 발표하는 거는 크게 무리가 없는데 이렇게 또 카메라를 보면서 발표하는 건 굉장히 어려웠는데 우리 정진희 PD님이 너무 자연스럽게 아닙니다. 해주셔서 제가 마음 편하게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너무 또 쉽게 또 그리고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주셔서 아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너무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 또 시청해 주시면서 질문도 주시고 채팅 남겨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라이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